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제 탱크 얘기인가요? 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을 훌쩍 넘었죠. 올해 어떻게든 승부를 봐야 하는 양측은 곧 대규모 전투를 벌일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최신형 탱크가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로이터 통신은 지난 4월 25일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을 이용해 러시아가 개발해온 차세대 신형 전차 T-14 아르마타가 우크라이나 지역에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리아노보스티는 아르마타가 아직 직접적인 공격 작전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는 1년 이상 전쟁이 지속되는 기간 수천 대의 전차 손실을 입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따라서 T-14 아르마타의 전선 등장은 그동안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어 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서방제 전차와 이 아르마타가 포격을 주고받을 수도 있죠. 따라서 오늘 샤레 군사연구소 무기고에서는 러시아가 4세대 전차라고 자랑하는 T-14 아르마타 전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T-14 아르마타의 존재는 언제 알려졌나요? 네, 러시아는 2015년 5월 9일 승전기념일 퍼레이드를 통해 4종의 기가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2종의 궤도형과 2대의 차륜형 차량이 공개됐었는데요. 궤도형 중 하나가 바로 이 T-14 아르마타 전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들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우면서 많은 주목을 끌었었어요. 러시아의 군사회사인 UV젯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랄 마건자보드라는 이런 회사인데 여기가 개발을 주도했거든요. 이 UV젯이 주도한 아르마타 플랫폼은요, 전차와 중보병 전투차를 포함해서 다양한 중장비 파생형으로 개발되어 중기계화 혹은 전차 여단에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사실 전차 등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개념은요, 역사가 좀 깊은 편이에요. 러시아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연구되기 시작해서 1980년대 초반에 구체화된 오브젝트 477 몰로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당시 양산 단계에 적용하기에 어려운 기술이나 구성 요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용하는 데 실패했죠. 그리고 한때 T-95로 알려져 있던 오브젝트 195 전차 역시 이 모듈 설계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차대가 전차의 특성에 너무 지나치게 특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너무 크고 복잡해서 굉장히 가격이 비쌌거든요. 그래서 끝내는 개발 자체가 중단되었죠. 따라서 UV젯사는요, 오브젝트 195의 기본적인 구조와 구성 요소를 활용하면서도 보다 염가에, 그러니까 좀 싸게 파생형 개발에 보다 적합한 형태로 헤비급 범용 플랫폼을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HTUP, 즉 Heavy Tracked Unified Platform 아르마타였죠. 이 전차인 T-14와 보병 전투차인 T-15 모두 아르마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용 플랫폼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이 UV젯사는 아르마타 설계 과정에서 전차와 자주포, 그 다음에 보병 전투차 등의 성격이 극단적으로 상이한 무기 체계를 계속 말씀드렸죠. 단일 플랫폼상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설계적 타협을 했습니다. 일단 규격을 확대했어요. 아르마타 차체는 기존의 러시아 전차들에 비해 현격히 길고 넓고 높아졌습니다. 이는 전차 설계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한 셈이죠. 그러니까 전차는 여러분들 되도록 실루엣이 작아야지 적한테 발견될 확률이 적거든요. 잘못해서 어떻게 돼요? 미사일 날라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자주포까지 한 차대로 쓰다 보니까 크기가 안 클 수가 없었어요. 또 다른 특성은 파워팩에 소용합니다. 파워팩이 차내 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매우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소용하면서 차내 공간과 여유 중량의 확보가 용이하게 됐죠. 러시아는요, 아르마타 플랫폼에 1970년대 말부터 개발되기 시작했던 X형 실린더 배치의 디젤 엔진을 적용합니다. 실린더를 내등분해서 좌우에 상하로 배치하고 단일 크랭크에 조합하는 X형 엔진은요, 실린더를 반분해서 좌우로 배치하는 일반적인 V형 엔진에 비해서 엔진 길이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차체 연장이나 파워팩 소형화를 통해서 얻은 차내의 여유 공간과 중량은요, 승무원 구획이나 임무 장비 구획에 할당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마타의 또 다른 플랫폼으로서의 특징은요, 승무원 구역의 완전한 독립입니다. 아르마타는 차내, 그러니까 차체 내, 포탑이 아니라 차체 내에 차장, 포수, 조종수 등 최소 2명, 최대 3명을 위한 독립적인 생존 구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이 탑승하는 공간은요, 독립적인 장갑 구조물을 통해 외부는 물론 차내 다른 구역에 위치한 연료나 폭발물로부터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탑을 포함한 모든 임무 장비는요, 차내 승무원에 의해서 무인 원격 제어 형식으로 통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포탑은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완전 무인 포탑이에요. 사실 이런 구조는요, 러시아군의 대규모 감군과 직업군인 확대 정책으로 개별 승무원의 생존성이 중요시되면서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승무원 구역은 장비 조정에 있어서도 혁신적이에요. 아르마타는 차체와 포탑 등에 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차내 모니터와 연동해 차내 감시를 지원합니다. 카메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은요, 전술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변의 아군 영상이나 종합 전술 정보 등을 수신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죠. 그리고요, 조작의 난이도와 신뢰성 문제로 악명이 높았던 러시아 특유의 레버 기반 제어 체계가 모두 제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러시아 조종수는 양쪽 레버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했다고. 2개가 앞으로 하면 전진, 뭐 이렇게 하면 뭐 오른쪽,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조종수한테는 마치 자동차와 같은 스티어링 휠과 2개의 페달, 그 다음에 자동 변속 레버가 제공됐습니다. 또한 차장과 포수에게는 임무 수행을 위한 멀티 모드 디스플레이와 콘솔들이 제공되었죠. 다시 말해서 제어 계통도 단순해졌어요. 그러니까 최소 1명의 승무원만 있어도 기본적으로 전차가 이동이 가능해져요. 그 다음에 2명의 승무원이 있으면 최소한 전투 행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아르마타는 차체 방어력의 강화보다는요, 대형화된 차체의 경량화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 그런 차량입니다. 이는 전차 이외의 파생 차량으로 발전을 염두에 둔 플랫폼 특성상 기본 차체의 방어력이 절실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였죠. 그런데 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플랫폼을 사용한 T-14 아르마타 전차인데. 전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T-14 아르마타 전차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좀 앞에 좀 그 플랫폼 얘기는 하고 조금 사설이 길었는데, 이 개발사인 UV제트사는요, 아르마타가 총 30종의 다양한 파생형을 상정해 설계했다고 발표했지만 개발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파생 차량은 총 3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12년 3월 러시아 국방부 개발 승인령을 통해서 확인된 플랫폼의 종류가 몇 개냐? 전차, 기갑군한 차량, 그리고 중보병 전투 차량, 이 3가지예요. 그래서 전차형의 T-14, 오브젝트 148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중보병 전투차가 BMP-T, T-15, 그러니까 오브젝트 149, 그 다음에 군한 전차형이 브렘 T-16입니다. 이게 오브젝트 152라고 불려요. 이 가운데 승전 기념일 퍼레이드 내내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T-14 전차는요, 취소된 오브젝트 195를 대신해 직접적으로 기존 전차의 위치를 대체하기 위한 러시아의 차세대 전차입니다. UBJ사가 2015년 초 야지 시험과 양산 시험을 겸해서 제작한 최초의 생산 프로토타입 20대가 이때 공개가 된 거죠. 그리고 2016년부터 본격 양산을 시작해서요, 계획대로라면 2020년대까지 2300대의 T-14를 일선에 배치하려고 했죠. 그러나 문제는 뭐다? 돈이었습니다. 러시아는요, 예산 부족으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까지 50대 미만의 T-14만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T-14는 기본적으로 동력부를 후방에 배치한 아르마타 플랫폼에 주력 전차연으로 설계된 무인 포탑과 중장갑을 조합한 형태의 전차입니다. 특히 퍼레이드를 통해 공개된 T-14 전차는요, 일반적인 유인 포탑보다 큰 무인 포탑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어요. 특히 서방 전문가들이요, 설계적 결함 가능성을 지적한 포방패 좌측에 포수 조준경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매립식으로 돼 있어요. 보통 서방제 사격 통제 장치들은요, 포탑에 매립식이 아닌 거치식으로 장착해요. 쉽게 말해서 그냥 포탑 위에 올려놓죠. 사진 보다시피 우리나라 뭐 K2하고 이제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보면 그 포탑 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치식은요, 포탑 위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형태라 적의 공격에 의해서 파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포탑의 방어력을 갉아먹는 존재는 아니죠. 그런데요, T-14는 포방패 좌측의 포수 주정경이 매립식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피격이 된다면
자칫 포탑 전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요, 전투 불능에 빠질 위험도 있죠. 그러면 T-14의 화력은 어떤가요? T-14의 화력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전차의 3박자인 화력, 방어력, 기동력을 T-14 vs K2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교군이 있으면요, 이해도 빠르고 기왕 비교하는 거 우리 최신 전차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좀 흥미로울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국방 전문가들은 T-14 아르마타가 독일의 레오파드 2 A6를 압도하는 성능을 지니며 특히 분리식 탄약 체계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서 화력 면에서도 우위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 이 T-14 아르마타용 포탄은요, 차내 회전식 캐로젤형 자동장전 장치에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기존 캐로젤형 자동장전 장치는요, 분리형 탄약을 수평 장전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T-14는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으로 장전하는 구조가 아닌 마치 서방제와 같은 일체형 탄약을, 장약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일체형 탄약을 수직 장전하는 구성을 택하면서 전체적인 구조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런 구조 변화는요, APF-SDS 탄의 새 장비를 충분히 확대해서 관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동안 러시아가 사용해온 그 탄두와 장약 분리형 탄약은요, APF-SDS 관통자 길이 제약으로 인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새 장비를 얻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일체형 탄약은요, 장약부의 길이를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새 장비 향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예전에 러시아 전차는 T-90 시리즈까지 포탄하고 장약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 있는 관통자 길이를 길게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근데 T-14는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또한 T-14의 일체형 탄약은요, 탄과 장약을 차례대로 장전하는 절차가 생략되면서 발사 속도와 신뢰성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대다수 러시아 언론들은 T-14가 분당 10발에서 12발 이상의 발사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한 T-14의 전차포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기존 러시아 육군이 보유 중인 전차 중 가장 강력한 T-90A 전차에는요, 2005년에 등장한 2A46M5 활강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활강포의 약실 허용 압력은 6,500바예요. 여러분, 바는 좀 생소한 그 단위 같은데, 우리가 기상할 때 밀리바잖아요. 그거 밀리 떼놓은 바예요. 그러니까 1바는 보통 한 10만 파스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한마디로 이게 압력 단위거든요. 아무튼 이와 비교해 서방 표준 규격의 RH-120 4사 구경장 120mm 활강포의 최대 허용 압력은요, 7,100바예요. 즉 1970년대와 80년대 개발된 기술임에도 서방 측이 러시아와 비교해서 약실 허용 압력이 9% 이상 강력하다는 겁니다. 이 APF-SDS 탄의 경우도요, 이게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러시아제 최신형 3BM42M APF-SDS 탄의 경우 포구 속도가 초속 1700m, 그 다음에 관통자 길이가 730mm, 그 다음에 관통자 중량이 4.6kg로 이 정도면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어떻게 예측하느냐, 2000m에서 균질 아변 강판 600에서 650mm를 관통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이와 비교해서 미국이나 독일 혹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APF-SDS 탄은요, 러시아제에 비해서 관통자가 길고 중량도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2000m에서 균질 아변 강판 750에서 많게는 900mm까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T-14 아르마타 전차가 선택한 신형 2A821M 활강포는 이전의 러시아제 125mm 활강포와는 전혀 다른 전차포입니다. 구경장이 더 길고요, 포신과 약실의 설계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러시아 육군의 언급에 근거하면요, 신형 활강포는 기존 러시아군의 2A46M 활강포에 비해서 15에서 20%가량 화력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750에서 780mm의 균질 아변 강판 관통 능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죠. 반면 K2 전차용 55 구경장 120mm 활강포 약실 허용 압력은 7,600바입니다.
그리고 K276 APF SDS 탄을 기준으로 포구 초속이 초당 1800m예요. 그 다음에 탄도의 안정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유효 사정거리가 무려 5000m 이상입니다. 특히 K2 전용으로 나온 신형 K279 APF SDS 탄은요, 장갑 관통 시 탄자의 끝이 무뎌지는 머쉬루밍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텅스텐 관통자용 셀프 샤프닝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관통력은요, 뭐 극비상이긴 하지만 최소 750mm 이상의 관통력을 가질 것으로 추정이 되어져요. 전체적으로 K2 전차의 55 구경장 활강포는 독일 라인메탈사체 RH120 55 구경장보다 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노르웨이에서 입증이 됐죠. 그렇다면 화력에서의 승자는 누구죠? 네, T14 아르마타는 프랑스의 탈레스나 세젬의 협력하에 K2 전차와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없는 사격 통제 장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T14 아르마타는 개량형 캐주얼 방식을 통해서 분당 10에서 12발의 발사 속도를 자랑하죠. K2 전차는 버슬형 자동 장전 장치를 통해서 역시 분당 12발 이상으로 양측의 발사 속도도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이 K2 전차의 버슬형 자동 장전 장치가 구조적으로 신뢰성이나 단순성 면에서는 훨씬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차포의 관통력 면에서는요, 780mm 대 750mm로 조금 차이가 한 30mm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치거든요. 따라서 사격 통제 장치와 연사력, 관통력을 종합해 봤을 때 T14와 K2 전차의 화력은요,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샤르의 군사연구소 채널과 160년 산삼 진액 산보아가 함께 하늘사랑 장학재단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뜻에 동참해 주셨고 삼삼 진액 제품에 대한 관심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캠페인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산보아의 맛이 궁금하다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홍삼 많이 섭취하셨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산보아는 물을 섞지 않은 고농축 삼산 진액이라 그런지 풍미가 진짜 깊고 진한 게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맛 자체에서 건강해진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실제로 홍삼 19포 분량의 유효 성분과 산보아 1포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의 양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산보아가 특히 남성 건강에 좋은 식품인데요. 지난주 구매해 주신 분들의 후기 내용 중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은요, 남성으로서 자신감이 떨어져 고생했는데 산보아 섭취 후 힘이 생겨 놀랐다고 해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커피 없이 하루 보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산보아 한 포로 개운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요,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쓰러져 주무시는 분들, 그동안 홍삼이나 다른 건강식품 먹고 효과를 못 느끼신 분들, 그리고 특히 순직하신 공군조종사의 자녀를 위한 한국하늘사랑재단 후원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샤르의 군사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한정 최저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 한번 클릭해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직하신 공군조종사 영두를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매해 주신 산보아의 수익금 일부가 기부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비교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방어력입니다. T14 아르마타는 차체 및 장갑 외판에 새로운 44 SSV SH 고경도 강조를 사용해서 중량을 약 15%가량 억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방 전문가들은 기본 방어력이 스타나그 4569 레벨 5에 상당한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게 스타나그 4569 레벨 5의 이 방어력이 뭐냐? M2 블래들리 보병 전투차가 발사한 25mm APDST, 한마디로 이제 철갑탄이에요. 포고 초속이 한 1258m 정도 나오는데 이 탄을 방어하고 그 다음에 상부 장갑이 25m 고도에서 공중 폭발한 155mm 곡사 포탄 파편을 방어하는 수준에 해당되는 그런 수치죠. 여기에 대형 지뢰에 대응할 목적으로 차체 하부 방어 구조를 증설하고요, 제한적인 V형 하판 구조를 채택했어요. 그래서 10kg급 대전차 지뢰 폭발을 견뎌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T14 아르마타의 실제적인 방어력은 기본 차체 체계에 설치되는 모듈식 장갑의 좌우가 돼요. 사진을 통해서 차체 정면에는 두터운 복합 장갑 패널을 확인할 수 있죠.
그다음에 전면 장갑에 추가적으로 반응 장갑이나 복합 장갑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체 측면에도 모듈형의 복합 장갑이나 반응 장갑 패널이 증설될 수 있죠. 서방 측 전문가들은 측면 방어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궤도 내측에도 측면 방어를 위한 추가적인 장갑 구획이 마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예측을 하냐? 러시아군이 체첸전에서 시가전에 전차 갖고 들어갔다가 엄청나게 많이 나갔거든요. 특히 이 부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이드 스커트 안쪽, 이쪽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굉장한 방어력을 강화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포탑을 봐야 되는데 이 T-14의 포탑 크기는요, 기존 T-90 전차보다도 대형화되어 있어요. 무인 포탑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큰 체적은요, 장착된 여러 종류의 센서와 능동 방어 시스템을 탑재하기 위한 그런 공간입니다. 집중 방어가 필요한 전차포 체계의 노출 면적은요, 비교적 작은 편이에요. 덕분에 T-14는 방어력을 3인의 승조원이 탑승하는 차체 전방부하고 전차포의 축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방어력의 자세한 수준은 당연히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러시아의 우수한 장갑 기술력과 장갑 집중이 가능한 4세대 구조를 고려하면요, 서방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레오파드 2A6나 M1A2보다도 방어력이 우수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능동 방어 시스템도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T-14 포탑에는요, 아프가니스로 추정되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복합 능동 방어 체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하드킬과 소프트킬 겸용으로 T-14 이외에도 고강도 위협에 노출되는 모든 기갑 차량에 장착될 예정이에요. 이 T-14는 포탑의 모든 센서와 발사체를 집중해서 360도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러시안 연방산업통상부 공개 리포트에 의하면요, 이 아프가니 능동 방어 체계는 수평 혹은 수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투기 레이더 기반의 전투 센서를 갖췄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 센서는요, 수호이 57을 위해 개발된 A사 소자로 제작된 사각형의 소형 안테나 패널이 T-14의 포탑 사면에 고정 장비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는 지상 표적 감지에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안테나 패널과 같은 위치에는 레이저 거리 측거기하고 유도빔을 감지하는 레이저 경고 수신기와 대전차 미사일 등의 발사 및 추진력을 인식하기 위한 자외선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능동 대응탄은 포탑 링을 따라서 정면과 정측면을 향해 설치된 대형의 고정 형식과 포탑 상면 좌우에 선회식 발사기에 설치된 소형 선회 형식 두 종류가 사용이 됩니다.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신형 능동방어 체계가 제블린이나 스파이크와 같은 탑어택 미사일이나 연속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스펙만 보면 굉장한데 이건 실전을 겪어봐야지 알아요. 실전에 가봐야 합니다. 이 아레마타 포탑 보시면요, 제가 번호를 이렇게 매겨놨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해놨는데 1번은 보안 감식 카메라,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수신 안테나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이 아프가니스의 센서예요. 이 능동방어 장치의 여러 가지 센서. 그 다음에 4번이 상부 능동방어 장치 발사체예요. 요게 이제 위로 탁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발사하는 거고, 5번이 이제 수평에서 날라오는 능동방어 장치 발사 그 블록이죠. 그 다음에 6번이 이제 발사체입니다. 그럼 우리 K2는 어떤가요? 네, K2의 경우 가장 강력한 포탑 정면 장갑은 K2 자신이 가진 55 구경장 120mm 활강포의 날탄 사격까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K2는요, 정면뿐 아니라 측면에 대해서도 꽤 방어력에 대한 배려가 있죠. 측면 복합 장갑 그 자체도 최소한 RPG-7 방어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국내 복합 장갑 기술은요,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굉장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4억 달러 그 기술료 받고 트리키에도 공급이 됐었죠. 그러니까 추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APF-SD탄 기준 700mm 이상, 그 다음에 성형 자격탄에 대한 방어력은 1200mm 이상으로 이제 방어가 가능하대요. 이 방어력 그 수치가. 그리고 다른 전차들과 비교해도 K2의 장갑 방어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특징은요, 상부 공격에 대한 방어에 적잖은 투자를 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전차장 및 포수 해치, 그리고 주포 윗부분에 반응 장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위에서 날라오는 탑어택을 막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탑 상부의 반응 장갑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증명됐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게 열추적 센서인 미사일은 어디 꽂힙니까? 뒤에 그릴 부분에 꽂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탑 상부에 이 탑
그 장착되어 있는 이 반응 장갑이 그렇게 크게 쓸모 있는지는 좀 의심스러워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상부 방어도 능동 방어 체계로 가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K2 역시 능동 방어 체계를 탑재했다는 거죠. 원래 K2는요, 능동 파괴형 APS, 즉 직접 뭔가 발사체를 내보내서 막는 거, 그 다음에 유도 교란형 APS, 요걸 모두 장착할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도 교란형이란 건 이제 미사일 같은 걸 혼란시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드킬, 소프트킬인데, 그렇지만 비용이나 두 체계 사이의 센서 간섭, 그 다음에 주변 병력 및 차체 피해 같은 걸 고려해서 일단은 소프트킬 형식만 달아놨죠. 그 다음에 이제 하드킬 형식은 나중에 장착한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개발은 이미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 소프트킬, 즉 K2의 유도 교란형 APS는요, 한마디로 이제 뭐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게 날라오면 그걸 밀리미터파 레이더로 포착을 해서 이 대응탄을 미사일 쪽으로 이제 발사하는 거죠. 대응탄은 일종의 연막탄이에요. 근데 이 연막탄이 단순한 연막탄이 아니라 적외선 및 레이저, 전파 등을 교란하는 그런 성분이 포함된 그런 연막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이 쏜 대전차 미사일의 유도 장치의 정밀도가 이 연막탄 때문에 크게 떨어져요. 중요한 건 뭐냐? 이때 전차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동시에 급가속해서 그 자리를 빠르게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계속 직진으로 날아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빨리빨리 도망을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전차에선 이 순간 가속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T-14와 K2의 방어력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요, 러시아 전차의 방어 체계는 이미 이제 인도 육군이 라이센스 생산하면서 인도 육군도 러시아제 방어 체계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한번 내렸었거든요. 그리고 최신 기술이 집약된 T-14 아르마타 복합 장갑 및 반응 장갑 기술은 소재 분야에서, 즉 세라믹 부분에서는 일부 취약점이 좀 있긴 하지만 전체 방어 효율 면에서는 서방의 최신 3.5세대 전차와 비교해도 뒤떨어질 것이 없다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무엇보다 T-14 아르마타는 위험한 탄약을 가장 안전한 차체 하방에 저장함과 동시에 무인 포탑을 통해 포탑 전면 노출 부분을 확 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무원 3명에 대한 생존성이 굉장히 향상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능동 방어 시스템 면에서도요, T-14 아르마타는 상부 공격 방어를 비롯한 360도 방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교해서 K2는 아직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을 장착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걸 하드킬 방어 장치를 단다 하더라도 그 방어 면적도 전면과 측면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4세대인 T-14 아르마타의 방어 능력이 K2 전차보다 우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K2 전차 역시 반응 장갑 추가 및 하드킬 시스템을 추가를 통해서 충분히 T-14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특히 중국에서 상부 공격이 가능한 3세대 대전차 미사일이나 혹은 포병용 상부 공격 지름탄이 나왔거든요. 얘네가 개발 성공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K2 전차 역시 T-14와 유사한 360도 전면 방어가 가능한 방어 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동력을 알아봐야죠. 네, 러시아 엔진 기술은요, 서방 최고 수준인 독일과 비교해 큰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출력 디젤 엔진 개발에서 뒤떨어진 상태죠. 러시아는 서방 기술을 따라잡고자 첼레빈스크 트랙터 트랜스 디젤을 중심으로 A853A 혹은 12H360이라고 불리는 X형 12기통용 트윈 터보 디젤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이 엔진은 전체 중량이 1.5톤의 비교적 경량화된 우수한 엔진이라고 러시아는 주장을 해요. 이 K2에 사용되는 이 MT883KA500 이 엔진이 1.8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가벼운 거죠. 또한 연료 효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X형 배열 엔진은요, 서방 전차 엔진에서 널리 사용되는 V형 실린더 구조를 상하로 붙인 게 아니라 수평 대향 엔진에 가까운 V형 실린더 구조물을 상하로 붙인 형태예요. 이 X형 배열은요, V형 배열에 비교해서 폭은 조금 넓어지지만 엔진 길이를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고 높이도 낮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요,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리고 엔진의 마모와 냉각, 정비성 면에서 이 X형은요, V형보다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리고 변속기의 경우 구체적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전자제어와 현대적인 클러치를 탑재했다고 이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는 T90 계열을 포함한 이전의 러시아 전차에 비해서 명백하게 현대화된 구성이죠. 또한 러시아의 호의적인 매체들은요, T-14 아르마타가 유기압 혹은 토션바와 유기압을 통합한 하이브리드 서스펜션을 탑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K2는 어떤가요? 우리 K2는 세계 최초로 반능동식 암 내장형 유기압 현수 장치, 이걸 이제 ISU라고 부릅니다. 이제 In Arm Suspension Unit이라고 부르는데, 이 ISU를 장착한 전차입니다. 이 ISU 장비는 전방 센서를 통해서 지형의 굴곡을 인식한 다음에 유기압 현수 장치 피스톤에 담긴 질소가스하고 작동유의 압축과 팽창을 이용해 충격을 흡수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ISU 시스템의 장점이 뭐냐? 먼저 명중률이 향상됩니다. 우리 이제 K1A1 전차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 전차가요, 주한미군의 M1A1이나 M1A2하고 이동간 사격 시험을 같이 한번 수행해 본 적이 있는데, 얘네들보다 훨씬 높은 명중률을 보여줬어요. 이건 이유가 뭐냐? 이 우리나라 K1A1 전차 현수장치 일부가 유기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충격 흡수력이 높기 때문에 포탄 발사 순간에 포신이 덜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K2 전차는 유기압 방식이면 물론 충격을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반능동형 현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지 기동식 명중률이 K1A1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 ISU 현수장치 내부 피스톤의 유압과 공기압의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후 좌우 원하는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덕분에 K2 전차는 필요에 따라서 차체를 올리거나 내려서 적의 탐지 및 피탄 면적을 줄일 수 있고요. 차체 전면과 후부를 기울여 저각 및 고각의 사격 범위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차의 궤도가 완전히 빠지는 그런 지반이 있잖아요. 뻘 같은 그런 연안 지반 통과 시에도 전차의 지상고를 높여서 대응이 가능해요. 그리고 평탄한 도로에서 운영할 때는요, 전차 차체의 높이를 낮춰서 보다 안전한 주행 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어떤 성능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은 높은 충격 흡수 능력이에요. 일반 전차는요, 야지 기동성이 아무리 높아도 이 높은 충격으로 인해서 야지 기동 시 승무원이 버틸 수 있는 속도 대역이 40km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행 성능 종류는 뭐예요? 그 안에 타는 사람이 충격 받아가지고 이러면 어떡해. 그렇기 때문에 40km 이상 못 가요, 야지에서는. 근데 이와 비교해서 K2 전차는 50km 이상, 시속이 10km 빠르죠, 이상의 속도에서도 승무원이 버틸 수 있는 충격량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차가 거친 지형에서도 주행하면 물론 전차 승무원이 덜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그만큼 전투 지속 능력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K2 전차 좌석에는요, 공기 쿠션을 사용하는 완충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의 피로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K2의 엔진은 어떤가요? 이건 좀 안 물어보면 안 되나? 그럼 다음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K2 전차 엔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그래도요, 이 K2 전차 초기 양산분 100대는 독일제 MT88KA500 1500마력 엔진하고 독일 랭크사가 개발한 HSWL295 자동 변속 조향 체계를 조합한 유로 파워팩을 장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제 국산 파워팩을 만들자라고 했죠, 2005년에. 그래서 두산 인프로코가 이제 엔진을 담당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STX가 이제 변속기를 담당했었는데, 이게 좀 잘 안 됐죠. 좀 이제 성능이 많이 좀, 그래서 이제 군의 ROC를 미충족시켰어요. 그래서 또한 이제 신뢰성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초도 양상분 100대는 독일제 파워팩이 들어갔죠. 그리고 2차 양상분에서는 엔진은 국산제를 했는데 가장 문제가 많았던 게 이 변속기였거든요. 이 변속기는 어쩔 수 없이 독일제를 쓰는 것으로서 타협을 했죠. 그래서 2차뿐만 아니라 3차 양상분, 그 다음에 폴란드에 수출하는 버전까지 이 국산 엔진하고 독일제 변속기 조합, 요 엔진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4차에서는 완전히 이제 국산으로 간다고 하네요. 이제 변속기도 많이 이제 손을 봐서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아직은 그래도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형 파워팩에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구된 신뢰성을 만족할 경우에는 군수 지원이나 정비 유지 면에서는 꽤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변속기 제작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관련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엔진보다도 오히려 더 힘든 게 변속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좀 변속기도 우리가 독일제에 비해서 손색 없는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오겠죠. 전 우리나라 엔지니어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면 T14는 완전히 새로운 X행 엔진을 도입한 결과 아직은 신뢰성 면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T14의 서스펜션만큼은 기존의 직면된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기본을 할 것 같아요. 우리 K2전차는 최신 기술인 반능동 ISU를 장착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야전 부대에서는 이미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동간 사격 시 명중률, 야지 기동 시 충격 흡수력, 그다음에 복잡한 지형에서 차체를 낮추거나 기울이는 방법 등을 통해서 매복 사격이 매우 용이하다는 그런 강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네, 러시아의 4세대 전차 T14 아르마타는 아직 불확실한 정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T14 전차가 화력 면에서 미소하게나마 K2 전차를 앞설 가능성이 높고, 방어력 면에서도 4세대 전차라는 특성으로 인해 T14 아르마타가 우수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만 동력 체계에서는 K2 전차가 보다 발전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독일제 유로 파워팩을 장착한 K2 초기형의 경우에는 신뢰성 면에서 T14보다 우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우리 거 한국형 파워팩 쓰면은 그래도 좀 낫다. 이제 해결할 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할만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T14 아르마타가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 결정적으로 양산 능력이에요. 양산 능력에 있어서는 우리 K2한테 완패예요. T14는 제가 말씀드렸죠? 개발된 게 2015년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50대 미만이란 거, 이건 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이게 실전도 치러지도 않았어요. 이게 프로토타입이야, 대부분. 그러니까 실전형의 그런 게 아니라고. 반면 우리 K2는 어떻습니까? 이미 수백 단위가 넘은 상태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전차의 스펙상 성능 차이는 미세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양산 능력 등등등을 봤을 때 승자는 누구다? 우리 K2 전차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국뽕인가?